이번에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볼 건데 사실 여기는 정말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 문제 종류와 뭐 해결책, 피해 부분 이런 것들만 좀 상식적으로 아는 수준이면 문제를 풀 때는 지장이 없을 텐데 단 주의할 거는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협약들, 약속들 이런 것들만 잘 매치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환경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그 원인은 당연히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그 다음에 인구가 많아지면서 자원 소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따른 폐기물이라든가 오염 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특징은 뭐냐면 이미 지구는 자정 능력을 잃었어요. 자정 능력이라는 건 스스로 그 자연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인간이 뭔가 파괴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이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한계 넘어서는 것 때문에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그러니까 광범위한 범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나라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흐름들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종류를 보면 간단하게 볼게요. 당연히 지구온난화를 많이 배웠는데 당연히 온실가스의 어떤 사용이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죠. 그 원인은 결국에는 화석연료 사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석연료 키워드가 나오면 이게 지구온난화를 말하는구나. 화석연료 사용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현상을 얘기하죠. 피해는요. 당연히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겠죠. 일단은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침수하는 지역들 그리고 그런 거 홍수 피해가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갑자기 겨울인데 막 엄청 따뜻해진다거나 아니면 사막에 막 비가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생태의 어떤 서식지,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가 되고요. 원래 살고 있던 어떤 기후가 달라지니까 이게 뭔가 멸종되는 식물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농작물의 북방 한계선이라고 얘기해요. 북한 한계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기온마다 자라는 그 농작물이 다를 거 아니에요. 점차 날씨가 더워지면서 기온이 더워지면서 원래 지내던 곳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좀 잘못 그렸네. 우리나라는 예전에 제주도에서 귤이 자랐잖아요. 근데 밑에 그 적도 지역에 있는 열대기후에서 망고가 자랐단 말이죠. 이게 올라와서 제주도에서 망고가 자라고 그리고 지금 대구까지 왔잖아요. 대구가 사과가 자랐는데 사과가 더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북한계선이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농작물이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해서 대책이 중요해요. 요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산탄소를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절제하자 약속을 했고 97년도에 도쿄에서 도쿄 의정서를 발표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줄이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잘 지켜지지가 않죠. 그래서 2015년도에 파리 기후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탈퇴하는 게 문제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이건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거야. 아니면 지구온난화가 나왔을 때는 이런 협약들이 있구나. 이렇게 연결을 지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지으셔야 합니다. 사막화 현상은요. 대부분 잘 보여지는 지역이 건조기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에 원래도 비가 잘 안 왔는데 더 토양이 황폐해지면서 원래 사막이 아니었던 곳이 점차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거는 가뭄이나 어떤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러겠죠? 이거는 자연적인 요인이에요. 근데 인간이 만드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계속 경작을 하거나 목축을 하게 되면 물을 많이 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변의 오아시스라든가 그나마 강들이 다 이제 물을 쓰다 보니까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무 뿌리에서도 이렇게 물을 저장하잖아요. 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개발을 한다. 이렇게 산림 체벌을 하게 되면요, 점차 그 지역이 사막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경지가 이제 감소하게 되면서 식량이 부족해지고 이제 어떤 기아라든가 질병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땅이 원래 나무가 있었는데 사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황사 문제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황사 나오면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의 미세먼지 이런 게 심한데, 여기에 이제 중국의 고비 사막이 있어요. 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사막 현상이 더 가중이 되는 거죠.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우리나라까지 막아줄 나무들이 없어요. 나무가 있었더라면 이 바람을 막아줬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황사가 심해지는 거고, 이 황사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런 피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도 당연히 심하겠고요. 요거는 대책은 쉬워요. 94년도에 사막화 방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막화는 너무나 명백하게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연결지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원인이랑 같이 연결지으면 좋겠습니다. 황사는 지금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봄철에 중국이나 몽골에서 아까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것들이 지금 모래바람이 편서풍을 타고서 우리나라로 오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너무 심하면 그 호흡기 질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자동차나 항공기가 그 모래먼지 때문에 움직임이 이제 제한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 안에 어떤 안 좋은 물질들이 있으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떤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겠죠. 오존층은 우리가 지금은 잘 쓰지 않는데 프레온가스 사용의 증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프레온가스를 많이 쓰는 거는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내제 역할이라든가 스프레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재료들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것이 오존층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구의 오존층이 이제 자외선을 막아준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즉각적으로 들어옴으로써 우리 안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냐, 피부암, 자외선을 많이 맞으면 안 좋잖아요. 피부암이나 백내장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농작물도 잘 자라지 못하고요. 여기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있어요. 몬트리올 의정서 해가지고 이 프레온가스 사용을 이제 중단하자, 그 정말 다른 거로 대체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열대림 파괴 및 생물 다양성 감소는요, 무분별한 어떤 산림 자원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아마존을 생각하시면 돼요. 브라질도 이제 경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자기네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 숲을 개발해가지고 거기다 농작물이라든가 어떤 공장을 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다 이렇게 베고 거기다가 땅을 다 이렇게 엎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이 점차 개간이 되면서 거기 살고 있는 정말 다양한 생물종들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대림이 없어지면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화돼요. 그래서 요거는 생물의 어떤 다양성이 이제 감소한다. 그러니까 멸종되는 이제 생물종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생물 다양성 협약을 맺습니다. 이것도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열대림 파괴하면 그냥 아마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성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비 안에 강한 산성을 띠는 이제 물질이 섞여가지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인이 뭐냐면 이제 화석연료 사용할 때 그것들이 이제 대기 중에 섞여가지고 다시 비로 내리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해는 뭐냐면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조각상들이 대부분 돌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부식시킨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점차 이제 조각상들의 형태를 알 수 없게끔 이렇게 녹는 거죠. 그 다음에 산림이라든가 호수라든가 토양들이 다 산성화돼요. 그래서 산성화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생태계들도 많이 파괴가 되겠죠.
그리고 오염물질이 비에서 내리잖아요. 대기를 타고서 편서풍이에요. 그 옆으로 이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서유럽이 대표적인데 서유럽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근데 이게 옆으로 옮겨가지고 동유럽 같은 데서 더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경우들을 보면서 오염물질이 발생한 국가와 피해 국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어떤 큰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구온난화 방지, 아까 얘기했던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조약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존층 파괴는 몬트리올 의정서, 그다음 사막화 방지 협약 있죠? 그다음 생물종 다양성 협약, 요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습지 자체도 자연 보호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 생명체도 되게 많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 습지 보호하자라는 게 남사르 협약이에요. 다 세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습지 보호. 그리고 또 하나 산업이 발달하면서 폐기물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제 가난한 나라로 보내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유해 폐기물을 이동하는 것을 통제하는 바젤 협약이 있습니다. 바젤 협약. 이거는 폐기물.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앞에 키워드만 알고 있어도 문제푸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합니다. 시험에 단골 문제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환경 관련 정책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냥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저탄소,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녹색, 환경을 생각한 산업을 하자라는 의미예요. 신재생에너지, 계속해서 써도 순환될 수 있는 에너지, 한 번 쓰고 없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쁜 에너지를 이렇게 어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를 말하는 거고요. 어떤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정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자.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개발을 많이 하면서 많이 배출할 수 있고 어느 나라는 좀 자연적인 환경들 어떤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덜 배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덜 배출한 나라에게 어떤 배출권을 사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최대한 배출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나 어떤 개발을 할 때 이 건설과 개발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미리 평가해가 점수화시키는 거예요. 너무 심하면 그 개발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 권고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도시도 강조가 되는데요. 생태도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삶, 환경적인 삶을 사는 도시를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쿠리치바, 스웨덴의 예테보리,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순천이라든가 제주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생태도시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역할, 당연히 기업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그런 기기들이라든가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시민단체는 그런 기업들을 그리고 정부기관에게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시하고 권고하는 역할들을 해야 될 거예요. 캠페인도 하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분 자체가 환경을 생각한 소비를 해야 되고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문제들이 있겠죠. 여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어서 그냥 읽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